맨손으로 전쟁터에 나간 나라가 있었습니다. 총도 없고 탄약도 없고 그 탄약을 만들 원재료조차 한 줌도 땅속에 없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지금 세계 5위권 정유 강국이 됐습니다. 산업화의 피가 석유라면 한국은 처음부터 혈액형 자체가 없는 채로 태어난 셈입니다. 근대 이후 경제 강국들은 자국 땅에서 기름을 퍼올렸거나 아니면 남의 땅에서 강제로 빼앗아 왔죠. 미국은 텍사스 유전이 있었고 소련은 카스피해의 바쿠 유전이 있었으며 영국은 중동의 이권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없었음에도 살아남았으며 그 방식이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고 치열했습니다. 오늘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에너지 생존력을 단계적으로 키워왔는지, 위기에서 위기로 계속 이어진 그 거칠고도 끈질긴 100년의 싸움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에 석유가 처음 들어온 건 19세기 후반, 대략 188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석유는 주로 등유 형태로 수입됐고 공급망의 주도권은 철저히 외국계 회사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 군정과 원조 물자 체계 속에서 석유 공급망 자체를 한국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었죠. 연료는 들어왔지만 그 연료가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결정하는 건 언제나 다른 나라였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은 에너지 주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냥 주는 것을 받고 들어오는 것을 쓰는 방식이었죠. 국가 전략이 아니라 생존 본능에 가까운 형태로 석유를 소비했다고 봐야 합니다. 결정적인 변화가 생긴 건 1964년이었습니다. 그해 울산에서 대한석유공사, 지금의 SK에너지 정유공장이 가동을 시작했고 같은 해 순수 국내 자본 정유사인 극동석유공업도 출범했습니다. 이 극동석유공업이 나중에 현대오일뱅크로 이어집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유공장 하나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달랐습니다. 원유를 수입해서 우리 손으로 정제하고 유통시키는 체계를 한국이 직접 갖기 시작한 거죠. 원재료 수입이 아니라 공정 자체를 내재화한 것이고 그게 이후 한국 에너지 전략의 근간이 됩니다. 수입국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수입한 원재료를 어디서 어떻게 가공하느냐를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인프라 확충이 아니라 에너지 주권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에 제동을 건 사건이 1973년에 터집니다. 1차 오일 쇼크입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서방에 보복하면서 원유 수출을 급격히 줄였고 국제 유가는 불과 몇 달 만에 4배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당시 한국은 석유 의존도를 빠르게 높여가던 중이었습니다. 1960년대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중화학 공업화가 석유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구조였는데 유가 충격이 장기화되면서 산업 전반에 구조적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자동차 10부제 운행, 야간 간판 소호 등 냉난방 온도 규제까지 동원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꽤 강압적인 조치들이었는데 당시 분위기는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산업 자체가 멈출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했습니다. 당시 한국이 꺼낸 대응은 단순한 절약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체질 자체를 바꾸려는 장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1974년 장기 에너지 종합대책이 그 출발점이었고 핵심 방향은 석유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자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에너지 전략을 이야기할 때 수입선 다변화를 핵심으로 꼽는데 그건 절반짜리 설명입니다. 더 근본적인 건 석유를 어디서 들여오느냐가 아니라 석유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느냐였습니다. 한국이 1970년대에 집중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1970년 제정된 석유화학공업 육성법은 이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이 법은 석유를 단순 에너지원이 아니라 플라스틱, 합성섬유, 화학소재 같은 산업 원료로 활용하는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구축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1972년 이후 울산과 여천에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들어서면서 원유를 들여와 정제하고 거기서 나온 부산물로 다시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드는 생태계가 형성됐습니다. 수입은 여전히 했지만 그 수입 원재료를 우리 손으로 가공하는 능력이 쌓인 겁니다. 석유 없이는 산업이 안 된다면 그 석유를 최대한 많은 부가가치로 뽑아내는 나라가 되면 됩니다. 한국이 석유화학에 집중한 건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니라 자원 없는 나라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이 방향이
이후 수십 년간 한국 산업의 뼈대가 됩니다. 이 시기에 또 하나의 흥미로운 시도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1974년 한국과 일본은 남해 해저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역 아래에 상당한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다는 탐사 결과가 나왔고 한국 정부는 이걸 산유국의 꿈으로 키우려 했습니다. 언론도 크게 다뤘고 당시 국민들 사이에서도 꽤 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드디어 기름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히 흥분할 만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실망으로 끝났습니다. 상업적으로 개발할 만한 규모의 유전은 발견되지 않았고 협정 자체도 50년 만료를 앞두고 복잡한 외교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피소드는 단순한 실패담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이건 한국이 단순 수입국의 역할에 머물지 않고 탐사와 자원 권리 확보까지 나아가려 했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산유국의 꿈과 현실의 괴리를 온몸으로 경험한 이 사건은 결국 한국이 탐사가 아닌 공급망 관리와 산업, 내재화 쪽으로 방향을 굳히는 계기가 됩니다. 어쩌면 그게 더 현실적인 정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없는 게 없다고 체념한 게 아니라 없는 걸 알면서도 더 정교하게 생존 전략을 짜고 집중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선택이 나중에 옳았다는 게 증명됩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은 2차 오일 쇼크의 여파를 수습하며 에너지 수입 다변화를 본격적으로 구조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일변도였던 원유 수입처를 아프리카, 동남아, 북해 쪽으로 조금씩 분산했고 LNG라는 새로운 에너지 형태에도 눈을 돌렸습니다. 천연가스를 극저온으로 액화해 운반하는 LNG는 당시 상당히 신기술에 속했는데 한국은 이 분야에 적극 투자했습니다. 수입가스 인프라를 국가 차원에서 구축하기 시작했고 장기 계약 체계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결정적인 선택이 됩니다. 원유 공급 리스크를 LNG로 분산하는 전략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유효해졌거든요. 공급처가 다양하고 가격 변동성도 원유보다 낮으며 환경 규제에서도 석유보다 유리한 LNG는 한국이 택한 중장기 에너지 포트폴리오의 핵심 축이 됐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LNG 수입 다변화는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가속화됐습니다. 카타르, 호주, 미국, 말레이시아, 러시아 등으로 수입선이 빠르게 분산됐고 최근 보도 기준으로 LNG 수입에서 중동 비중은 20% 안팎으로 낮아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공급처가 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너지원 하나에 대해 이 정도 수준의 다변화를 이룬 나라가 자원 빈국 중에 많지 않다는 점에서 LNG 다변화는 한국 에너지 전략의 실질적인 성과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원유는 2024년 이후에도 중동산 비중이 70% 안팎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수치를 나란히 놓으면 흥미로운 그림이 나오죠. 한국은 에너지원 전체를 독립시킨 게 아니라 에너지원의 종류에 따라 전략을 다르게 가져간 겁니다. 원유는 중동의 생산 효율을 무시할 수 없으니 높은 의존도를 유지하되 LNG는 공급처를 최대한 분산시켜 리스크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무조건 의존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어디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어디서 해지할지를 계산하는 전략이죠. 이게 전략적 에너지 관리의 핵심입니다. 미국산 셰일 오일의 등장도 이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셰일 혁명으로 미국이 대규모 원유 수출국으로 바뀌면서 한국은 중동 외에 안정적인 공급처를 하나 더 확보했는데 이를 두고 셰일로 독립했다는 식으로 과장하는 건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미국산 셰일 오일은 한국의 다변화 방향 중 하나로서 분명한 역할을 했지만 중동산 원유는 여전히 한국 정유를 받쳐주는 핵심 축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의 중동산 원유 비중은 최신 통계 기준으로도 70% 안팎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이 정도에서 멈춰 있는 걸까요? 단순히 의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중동산 원유는 한국 정유사들이 수십 년간 최적화해온 설비와 공정에 맞는 품질 기준을 갖추고 있고 가격 경쟁력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수십 년 쌓인 공급망 인프라와 기술 호환성을 단기간에 바꾸는 건 경제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한국의 에너지 전략은 중동을 버린다가 아니라 중동에만 기대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설정돼 있는 겁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해온 일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에너지 생존력 축적입니다. 자국 생산 없이 에너지를 확보하는 나라의 경쟁력은 얼마나 싸게 사느냐가 아닙니다. 공급이 흔들릴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공급처가 바뀌어도 시스템이 굴러가느냐, 원재료를 들여와서 얼마나 높은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느냐입니다. 정유 능력 세계 5위권, 석유화학 수출 강국, LNG 다변화 성공. 이건 산유국이 이룬 성과가 아닙니다.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가 수십 년의 위기와 정책 축적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1973년 오일 쇼크가 없었다면 에너지 체질 개편이 이렇게 빨랐을까요? 역설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대비했고, 그게 지금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취약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중동 정세가 흔들리면 원유 공급에 직접 충격이 오는 구조는 지금도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상황이 오면 한국은 즉각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전략 비축률을 유지하고 수입선 다변화를 계속 추진하고 LNG 장기 계약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작업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에너지 독립이라는 말은 이 맥락에서 다르게 읽혀야 합니다. 생산을 스스로 하는 게 독립이 아닙니다. 공급이 흔들려도 국가 시스템이 버텨내는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게 산유국이 아닌 나라가 도달할 수 있는 진짜 의미의 에너지 독립입니다. 한국은 아직 그 길 위에 있고 지금도 한 발씩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